네, 안녕하세요. 팍스 인베스트레이너 이민 멘토. 오늘도 화요일 이렇게 인베스트레이너를 활짝 문 여는 시간이 됐습니다. 어저께보다는 오늘 시장, 양시장이 약간 양봉은 보여주긴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의 체감 지수는 양봉만큼 좀 기쁘진 않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종목에 좀 쏠림 현상이 없지 않아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건 없다라고 계속해서 멘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 혼자 나와서 이제 그 팍스 인베스트레이너를 진행하는 건 아니죠. 저희 어벤져스 두 분님과 함께 오늘도 1시간 정도 꾸려 나갈 거니까요. 끝까지 잘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세란 버핏 이세란님 인사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의 워렌 버핏, 세란 버핏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핫 이슈는 어떤 것일지 기대해 주시면서 오늘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이어서 저희 빌 게이츠 희진 양부터 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창한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빌 게이츠 김희정입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엔비디아 급락에 따라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낙폭이 확대됐던 하루였습니다. 그래도 오후장 들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는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할지 우리 오늘도 인베스트레이너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두 분과 인사 여러분들 다 나누셨고요. 일단은 오늘 2024년 6월 25일 마감 시황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일 미국의 S&P 500과 나스닥은 음봉을 보였습니다. 둘 다 1.09%포인트 떨어졌고 하나는 0.31% 떨어졌는데요. 그에 반해서 이제 다우존스는 0.67% 올랐단 말이에요. 이 말인 뜻이 뭐냐? 일단은 나스닥과 S&P 500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기술 상장주, AI 관련된 종목,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가줬다 떨어졌다 하면서 움직이는 그런 지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우존스가 그럼 올라간 건 뭐냐라고 한다면 약간 전통주라고 볼 수 있는 금융주, 보험주, 유틸 이런 주들이 여기에 모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도 오늘 좀 영향을 좀 받고요. 반도체 쪽에서 어느 정도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은 하방 경직성이 좀 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하이닉스 같은 이 종목들이 일단 양봉을 보여주면서 또 그거에 대한 방어를 좀 보여주는 영향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또 걱정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자면요. 엔비디아가 일단은 이 자리에서 액면 분할하면서 밑으로 쭉 내려온 다음에 역시나 액면 분할한 다음부터는 굉장히 잘 달렸습니다. 위쪽으로 잘 달려주다가요. 갑자기 한 3일 연속 지금 하방을 맞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이제 엔비디아 못 사면 바보다, 엔비디아 없으면 바보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사자마자 아마 엔비디아를 사자마자 떨어지신 분들도 좀 계실 수 있으실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은 엔비디아가 또 뉴스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엔비디아 급락의 시점 시작이냐, 급락 이제부터 거품 빠지기 시작이냐라고 하는데요. 엔비디아는 애초부터 거품이란 거는 없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시장 자체, 전 세계적인 시장 자체의 GPU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바로 엔비디아이기 때문에요. 크게 이제 3일 정도 떨어졌다라고 해서 겁먹을 자리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 오늘도 기술주 중심으로 조금은 떨어졌다. 조금 아쉽게 떨어졌지만 그래도 나쁜 시장은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코스피를 보자면요. 일단은 요 2,760포인트를 뚫고 올라가는 기염을 토했다가 언제 2,800을 뚫었냐. 이제는 다시 2,700포인트에서 또 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700포인트 떨어졌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오늘도 0.35% 시초보다는 훨씬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고 아마도 오늘 아침에 시장을 열기 전에 어떤 분들은 좀 걱정하신 분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미국 시장 기술주가 다 떨어졌고 엔비디아가 6% 떨어졌는데 우리나라 시장 또 떨어지겠다 걱정을 했는데 역시나 물건을 까보고 나니까 지금 양봉으로 끝나줬는데요. 저는 오늘의 양봉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양봉인데 왜 안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실 텐데요. 차라리 눌러줄 거면은 이틀 정도 엉성하게 누르지 말고 한 2,730포인트 정도까지 눌러줬다가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늘 말씀드리지만요.
주식시장은 이런 약간 용수철 앞에 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탄력을 이용해가지고 공이 멀리 튀어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좀 쉬어주는 것도 애매하고 올라가주는 것도 애매한 약간 애매한 자리 2760포인트 자리에서 약간은 좀 방향성이 좀 나와주지 않는다. 이렇게 가면은 위쪽으로 올라갈 때 굉장히 힘들거든요. 차라리 밑으로 내려온 2730포인트 정도까지 내려와서 눌러줬다가 올라가주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닥은 말씀드렸다시피 역시나 전 저점이라고 하죠. 예, 저점인 이 바닥 자리까지 또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이 정도가 바닥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뭐 확신에 차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 830포인트 정도가 바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 자리 정도라면은 코스닥 어떤 종목을 잡더라도 위쪽으로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이 위쪽으로 올라가려면은 어떤 테마가 가야 되냐 늘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죠.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인데요. 원래는 2차 전지가 조금 더 빠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의 움직임을 봐서는 뭐 FDA 승인이 됐던 약간 임상 쪽에 실험이 됐던 지금은 또 제약바이오 쪽으로 약간은 또 매기가 몰리는 듯한 움직임이 보여집니다. 그거에 따라서 뭐 알테오젠이 됐던 오늘 HLB, 여러분들 많이 고생시킨 HLB가 바닥에서 10%가량 올라가 주면서요. 아마도 단기간에 이 갭을 좀 메꾸는 영향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요거는 지금 뭐 신규로 매수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지만 어쨌든 HLB, 알테오젠, 삼천당제약 이런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 올라가 주면서 제약바이오 쪽에서 좀 매기가 돌겠구나. 앞으로 나온 6월달, 7월달은 좀 제약바이오 쪽을 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약간은 좀 의견을 좀 바꾸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코스닥은요 지금 전저점인 요 바닥으로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위쪽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충분히 있고요. 코스피가 2800이면은 코스닥은 제가 못해도 많이 양보해봤자 한 900포인트까지는 올라가줘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욕심을 낸다면 이 900포인트까지는 위쪽 상방향으로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좀 분석을 해드릴게요. 삼성전자 오늘도 역시나 8만 원 자리를 지켜주는데 힘은 많이 없어 보입니다. 힘은 많이 없어 보이는데요. 뭐 오늘 장 끝나고 삼성전자 관련된 뉴스 ESSD라고 결국에는 하드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또 계속해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라는 뉴스가 좀 나와주면서 이 8만 원 자리를 지켜준다면 8만 6천 원 자리 전고점 자리까지는 위쪽으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으리라 보여주고요. 하이닉스를 잠깐 보겠습니다. 하이닉스 밑으로 떨어졌다가 양봉 으로 굉장히 좋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이거는 보유자의 영역이고요. 보유자시더라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21만 3천 원 내지 21만 2천 원 정도 자리 정도라면 그 자리까지 내려온다면 수익 실현을 분명히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하이닉스는요. 일단은 현재 외국인들이 조금 매도세가 좀 강합니다. 요 차트를 보여드린 이유는요. 매도세가 한 6월 한 19일부터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매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말들을 하죠. 돈 많은 주체를 따라가야지 돈을 많이 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하이닉스가 나쁘고 삼성전자가 좋다는 절대 아니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현재 신규 매수를 진행하거나 둘 중에 뭐 살까 고민이 될 때는 현재 수급 상태를 봐서라도 삼성전자가 훨씬 더 낫다라고 마지막으로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마감 시황을 이 정도까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요런 마감 시황을 한 5분에서 6분 정도 들으시면 시장에 대해서 약간은 좀 두려움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 제 이런 바람이 여러분들께 좀 전달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 저희 박스 인베스트엔에서 준비한 오늘의 핫 이슈 테마 바로 또 이어가야겠죠. 처음에 저희 세란 씨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세란버핏이 준비한 오늘의 핫 이슈 SK 사업 재편입니다. 우리 SK그룹이 오는 28일에서 29일 경영전략회의에서 명확한 구조조정 방향이 나올 때까지 사실상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겠다는 우리 끝장 토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구조조정 배경에는 정말 너무도 많은 계열사가 있었습니다. 삼성 63개, 우리 현대차 70개, LG 60개에 반해 우리 SK는 무려 219
22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조직이 비대해지고 경영의 비효율을 들며 우리 구조조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계열사가 많아진 이유는요. 우리 SK그룹이 인수합병을 통해 성장한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계열사 편입 증가를 이끈 곳은 SK에코플랜트로 꼽히는데요. SK에코플랜트는 건설 사업자에서 환경에너지 사업자로 전환하면서 우리 소각업체 대원그린에너지를 인수했습니다. 이후 에코플랜트의 소각 계열사를 합병 및 재분할하는 방식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하면서 총 11곳이 SK에코플랜트 아래로 편입됐습니다. SKC 역시 기존 석유화학에서 2차 전지, 반도체, 친환경 소재로 사업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ISC라는 반도체 테스트 솔루션 업체를 인수했는데요. 이에 자연스럽게 ISC 아래 회사들도 새롭게 편입되며 5개 기업이 아래로 편입됐습니다. 이렇게 성장을 이끄는데 인수합병이 도움은 많이 됐지만 너무도 비대해진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엔 힘이 붙였나 봅니다. 우리 계열사 간 합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합병의 이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관 또는 중복 사업을 통합하여 경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합병 이유는 재무에 부담을 느끼는 기업과 그룹 내 현금 창출원이죠. 캐시카우와 합병해 재무 개선 효과와 동시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적자에 허덕이는 SK온으로 인해 재무 부담을 겪고 있는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손실을 내고 있는 SK에코플랜트를 각각 SKENS, SK머티리얼즈와 합병한다면 우리 재무 건전성이 크게 좋아지는 데다 실적이 부진한 계열사의 자금 지원도 원활히 되리라 기대가 됩니다. 세 번째 합병 이유, 합병 시 SK온과 SK에코플랜트가 추진 중인 우리 IPO 기업 공개에도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이 됩니다. 합병으로 외형이 확대되면서 몸값이 증가하는 데다 탄탄한 재무 건전성까지 입증하면 원하는 기업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 합병 이유는요. 우리 합병 법인에 대한 SK그룹의 지배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합병으로 SK그룹 지주사 주식회사 SK는 100% 자회사가 아닌 SKENS, SK트리캠, SK에코플랜트, SK이노베이션 등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특히 SKENS의 경우 비상장 회사로 SK이노베이션과 합병하면 상장 주식으로 변환하면서 우리 주식회사 SK의 합병법인 지분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늘어난 지분율로 SK그룹이 대규모 자금 마련에 나설 수도 있다고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우리 SK그룹 입장에서는 합병이 좋은 것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합병 비율 등에 따라 소액주주의 지분율이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만큼 우리 주주들의 동의가 이뤄질지 함께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K의 사업 구조 개편 상당히 좀 심오한 주제이기도 하고 되게 아마 여러분들은 이 정도까지는 아마 모르셨을 것 같아서 오히려 이런 주제를 좀 심도 있게 그리고 약간 함축적이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세란 씨는 휴대폰 통신사 어디 거 쓰세요? SK입니다. SK 쓰세요? 네. 아, 제가 봤을 때 SK에 대해서 관심이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아, 저 10조? 네. 10조의 로맨스에 네, 이어 세기의 이혼에 이어서 그럼요. 또 SK 사업 개편. 그쵸. 그래서 통신사 혹시 다른 거 쓰면 제가 뭐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전 SK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 계열사 합병에 대해서 앞으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할 것 같아요, 얘네들이? 네 가지 이유를 드렸지만 아무래도 자금 마련의 목적이 있지 않을까도 싶고요. 정말 219개라는 계열사가 너무 많기도 하니까 약간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합병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SK가 삼성과 LG에 비해서 계열사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아까 보셨을 텐데요. 아마 이번 개편으로 통해서 전체적으로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뭐 에코플랜트라든지 이쪽의 회사들은 좀 좋아질 수 있는데 전체적인 모기업인 SK 지주에는 또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 이런 거를 좀 심층적이게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다음에 바로 저희 빌 게이츠 김희정 님이 준비하신 핫 이슈 테마 뭔가요? 네, 빌 게이츠가 가져온 두 번째 핫테마 바로 해운입니다. 네, 홍해 사태 장기화로 해상 운임이 오르면서 해운주가 일제히 오늘 급등했습니다. 해상 운송항로의 운임 수준을 나타내는 상하이 컨테이어 운임 지수는 11주째 상승하고 있는데요.
최근 운송료 인상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예멘의 후티 반군 때문입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이들은 팔레스타인을 지원하면서 홍해상의 민간 선박까지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격으로 최근 몇 주간 석탄을 운반하는 그리스 선박을 포함해서 2척의 선박이 침몰했다고 합니다.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컨테이너 교통량은 이에 따라서 평소의 10분의 1로 줄었고 기존의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대신 아프리카 대륙을 거쳐서 유럽으로 진입하면서 운항 일정은 2주가량 지연되기도 합니다. 네, 다음 보시면 또 이와 더불어서 미주 대륙 동서안을 잇는 파나마 운하도 기상 문제로 통행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파나마 운하는 하루 평균 32척을 운행하고 있는데요. 전문가에 따르면 강수량에 따라서 변동 가능성이 높아 연말까지는 일부 통행이 차질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소식에 오늘 해운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STX 그린로지스, 대한해운, 흥하해운, 삼성중공업 등 해운주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지정학적 리스크와 기상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올해 하반기 해운 성수기에 진입하는 점까지 감안하면 해상 운임의 강세 기조는 계속 지속될 전망입니다. 네, 해운주 또 상당히 좀 무거운 주제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희정 씨에게 제가 여쭤보고 싶다면 항상 매번 오실 때마다 정말 상승 테마, 그러니까 핫 이슈 테마를 잘 집어오시는데 비결이 있을까요? 제가 요즘에 종목을 많이 이렇게 검색을 해서 투자도 직접 하다 보니까 조금 상승할 수 있는 테마가 무엇일까 항상 연구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테마가 바뀌면서 결국에는 상승 테마를 잘 준비해 오시니까 저도 그거에 따라서 심층 분석을 해드리니까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해운 문제가 좀 심각하거든요. 네. 사실은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상악화의 이유도 있어서 해운 배들이 잘 못 움직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조금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라고 좀 심오하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저희 핫 이슈 테마 두 분 거를 잘 들어봤으니까요. 제가 자리를 옮겨서 여러분들께 심층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옮기기 전에 여러분들은 항상 채널 고정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제가 이렇게 자리를 또 옮겼습니다. 아마 이 시간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이렇게 귀에 좀 쏙쏙 박히게 잘 가르쳐준다 해서 점점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우리 박스 인베스테이너, 제가 앞으로도 조금 더 열심히 많이 준비해 볼 테니까요. 오늘 주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주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SK 관련된 계열사 합병 막 이렇게 다가가면 너무 어려워요. 우리 아마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보유하고 계실 종목을 제가 하나 갖고 와봤는데요. 일단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이게 이제 SK이노베이션의 요즘 주가의 흐름을 제가 좀 갖고 와봤는데 여러분들께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주가의 흐름이 지금 어떤 것 같아요? 세란 씨부터. 하락 추세인 것 같아요. 하락 추세. 우리 희정 씨는? 네, 제가 봐도 하락 추세 같아요. 맞죠. 지금 거의 이제 한 달 다 돼가니까 여러분들 하락 추세에 대해서 기본적인 건 잘 아시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듯한 하락 추세가 맞거든요. 예, 이렇게 하락 추세를 잠깐 떨어지는 이유가, SK이노베이션이 떨어지는 이유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제가 잠깐 했지만 SK온이 요즘 힘들어서 SK이노베이션이 약간 투자를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이런 자금이 부족함이 때문이 아닐까요? 맞아요. 희정 씨는 어떻게? 저도 이렇게 합병 이슈가 계속 나오면서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 SK온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SK온이라는 회사는요,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인데 현재 2차 전지 분위기가 어때요, 여러분? 안 좋죠. 안 좋죠? 네. 사실은 SK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는요,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시장에서는 배터리로 분류가 되지만 사실은 SK 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는 석유, 그 다음에 화학, 여러분들 기름 넣으러 가실 때 SK 주유소 있죠? 거의 SK 이노베이션에서 다 사업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유가가 올라갈 때 이 종목 다 같이 올라갔어야 되는데 전혀 움직임이 없고요. 더군다나 이 SK 이노베이션은 SK온 때문에 신용등급도 강등이 되면서 얘가 주가가 점점 밑으로 좀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제가 아마 주봉을 갖고 온 건데요. 주봉 상태를 보더라도 대형주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여러분들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SK그룹이 계열사 합병이 있고 계열사에 대해서 합쳐가지고 뭐가 어떤 퍼포먼스가 나겠지만 그거는 퍼포먼스가 난 다음에 투자를 하셔도 되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나왔다? 지금부터 남아서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나서 투자를 하자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SK 이노베이션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SK 이노베이션의 아픈 손가락이라고 제가 만들어 놨어요. SK 이노베이션 방금 말씀드렸죠. 석유 화학 산업은 원래 100% 하던 회사였습니다. 근데 이 SK 이노베이션이 하필 배터리 사업까지 손을 대면서 이 리튬 배터리 제조한 SK온에서 테란 씨가 얘기하신 적자가 계속 나기 시작했고요. SK 아이테크놀로지는 뭐 하는 회사일까요, 그러면? 여러분. 아이테크놀로지. 아이테크놀로지. 요것도 배터리 쪽이거든요, 같이. 그 2차 전지? 2차 전지 분리막 쪽. 네, 2차 전지 분리막 쪽인데 한마디로 SK 이노베이션이 배터리도 만들고 분리막도 만들고 다 만들 수는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아픈 손가락인 거예요. 그게 지금 SK 이노베이션의 주가를 계속해서 떨어뜨리고 있는 반증입니다. 심지어 SK온에서 만드는 배터리는요. 우리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됐던 삼성 SDI가 됐던 걔네보다 기술력이 조금 떨어져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최태원 회장이 조금 돈을 잘 버는 캐시카우랑 합병을 하면 좀 낫지 않을까라고 해서 아마 방향을 좀 돌리는 것 같고요. 이거거든요. SK 이노베이션 재무제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떤 것 같아요? 두 분. 계속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있어요.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있고 네. 맞아요. 세란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출 저도 안 좋은 걸로 보입니다. 맞죠. 보시면 매출액은 늘어나고 있거든요. 매출액은 늘어나고 있어요. 좋아요. 좋은데 영업이익은 한번 적자난 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영업이익은 늘어나질 않아요. 매출은 늘어나는데 돈은 적게 벌고 있다? 빵! 나쁜 재무제표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파일을 크게 키워가면서 나중에 영업이익이 빵 터질 수는 있는데 지금 그게 몇 년째냐고요. 3년째. 이게 바로 SK온을 자회사로 갖고 있는 SK 이노베이션의 재무제표의 취약점이라는 겁니다. 완벽하게 나쁜 재무제표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결국엔 자회사를 잘못 둔 죄, 불효자를 낳은 죄로 SK 이노베이션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제가 다트 사이트에서 갖고 온 건데 SK온의 재무제표거든요. 어때요, 여러분? 이 괄호라는 표현은 마이너스예요. 네, 적자. 매출도 떨어지고. 네, 매출도 떨어지고 계속해서 적자가 나요. 와, 손실이 엄청 크네요. 그렇죠.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이 아니라는 거죠. 안타깝지만 SK 이노베이션 입장에선 정말로 불효자가 다름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계속해서 적자가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요런 식으로 본다면 SK 오늘 계속 가져가야 되나라고 하는데 어쨌든 2차 전지 배터리 사업이라는 건 SK에서도 정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SK 이노베이션 그러면 SK ENS랑 합병을 한다는데 왜 SK의 그 수많은 자회사 중에 SK 이노베이션이랑 합병을 할까요, 여러분? 가장 안정적인 자금을 보유한 회사일까요? 돈을 잘 버는 회사니까. 맞아요. 가볍게 생각하면 내가 돈 못 버는 자식이 있는데 입양을 해와가지고 돈 잘 버는 똘똘한 자식 옆집에 잠깐 데려와가지고 일단 우리 집 불난 집부터 소화기로 불 끄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시면 여기서 영업이익이 얘가 지금 1조 2천억밖에 안 나와요. 매출액이 이렇게 80조가 거의 가까이 나오는데 그러면 합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매출은 조금밖에 안 늘어나는데요. 영업이익이 2배가 뜁니다. 이 정도로 SK ENS라는 회사가 SK 자회사 중에서 가장 똘똘하고 돈을 잘 버는 자회사인데 그거를 SK 이노베이션이랑 합쳐주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SK온이 너무 돈을 못 버니까. 자, 그러면 SK ENS가 어떤 사업을 하는 회사일까요? 가스. 가스.
에너지. 에너지 맞아요. 네, 어떻게 보면 자 이런 가스에서 발전을 시켜가지고 전기를 만들어요, 여러분. 전기를 만들어서 이거를 한전에다가 팝니다. 예, 그러면 SK ENS는 엄청난 이 구매처를 갖고 있는 거죠. 그다음 네. 도시가스를 이렇게 만들어요, 생산을 해요. 그럼 여기 이거 어디다 팔까요? 한국가스공사한테 팝니다. 네, 한마디로 SK ENS는요 국가적인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런 발전 사업, 도시가스 사업을 그냥 뭐 석탄 에너지 캐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수소를 사용해서 발전을 시키는 거고요. 얘네들이 돈을 어마무시하게 벌어줍니다. 와. 예, 그렇기 때문에 상장을 안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돈을 너무 많이 버니까. 예, 이거는 조금 또 오프 더 레코드긴 한데 돈을 너무 많이 버는 자회사를 굳이 상장시키지 않는 이유는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이 이제 SK 에코플랜트와 SK 머티리얼즈의 합병인데요. SK 에코플랜트가 뭐 하는 회사일까요, 세란 씨? 환경, 에너지. 옛날 말로 SK 건설이에요. 어. SK 건설이 사명을 바꾼 겁니다, 여러분. SK 건설이 SK 에코플랜트로 환경 에너지까지 겹쳐주면서 같이 간 거고요. SK 머티리얼즈는 뭐 하는 회사일까요? 가스 생산. 그렇죠. 특수가스. 자, 그러면 특수가스, 여기 산업용 특수가스잖아요. 네. 산업용 특수가스 어디다 써요? 공장에서 이렇게 공장 돌릴 때 어떤 쓰나요? 공장? 또 국가 관련된 거. 아니요. 2차 어떤 전지? 아니요. SK에서 가장 중요한 계열사 공장이 뭘 것 같아요? 원자력? 반도체. 반도체. SK 하이닉스 반도체의 산업용 가스 생산 다 갖다 바칩니다. 대박. 그러면 SK 머티리얼즈가 돈을 잘 벌까요, 못 벌까요, 여러분? 잘 벌어요. 벌죠.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에코플랜트랑 합쳐주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보시는 겁니다. 자, 볼게요. SK 에코플랜트의 재무제표예요. 어때 보여요, 여러분? 감소도 하고 영업이익도 점점 줄어들고. 그죠? 네. 매출도 줄어드는 거 그죠? 같아요. 재무제표가 지금 뭐 회사가 망할 것 같진 않죠. 네. 예, 망할 것 같진 않은데 이런 똘똘한 자회사 SK 머티리얼즈 같은 애 하나 얹혀주면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죠. 예, 돈을 막 못 벌지는 않아요, SK 건설이. 왜냐면 SK도 건물 잘 져요. 건물 잘 짓고 아파트도 많고 뭐 산해공사도 많고 일단은 뭐 SK 예를 들어 하이닉스가 공장을 짓는다면 얘네들이 가서 짓겠죠. 그런 영향은 있는데 돈은 막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벌진 못하는데 그래도 좀 엉성하게 벌긴 버는데 이런 똘똘한 애 엮어주면 괜찮겠다 싶을 정도로 나쁜 재무제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회사도 좀 살려야 된다. 왜냐면 매출액이 줄어들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있다는 건 약간은 좀 회사가 어떻게 보면 좀 사그라들고 있다. 좀 축소가 되고 있다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SK 제가 지배구조 제대로 된 걸 갖고 왔는데 SK 여기 지주회사잖아요, 여러분. 네. 네. 지주회사의 직접 자식인 SK 머티리얼즈, SK ENS, SK 이노베이션, SK 에코플랜트만 보자고요. 나머지는 보지 말고. 어차피 합병의 대상은 이거니까. 자, 그럼 SK 입장에서 엄마, 이게 모기업입니다. 모기업이고 여기 밑에가 다 자회사거든요. 자회사인데 얘네들이 ENS가 이 SK 이노베이션 밑으로 들어가고 SK 머티리얼즈가 여기 이렇게 에코플랜트 밑으로 들어가면 과연 이 모 회사한테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여러분? 좋아요. 모 회사한테 좋아요? 희정 씨는? 네, 좋을 것 같아요. 관리가 편해지니까. 아, 좀 축소가 되니까. 네. 그러면 제가 질문을 살짝 변경해서 SK 주식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네. 그러면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주식 네. 갑자기 하나로. 주식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네. 주주예요. 어떨 것 같아요? 모기업 걸 가지고 근데 있어요. SK 주식회사 제가 주주예요. 뭔가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좋을 것 같아요? 같아요? 이제 합병하면서 시너지가 생기니까 네. 이제 모 회사도 그만큼 혜택을 받을 것 같아요. 오, 그래 좋아요. 저는 약간 어쨌든 불확실하고 성과에 대한 확신은 아직 없기 때문에 저는 나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SK 주주 입장. 제가 만약에 SK 주식을 갖고 있다면요. 이 상황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일단은요. 얘가 돈을 잘 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네. 그리고 얘가 돈을 잘 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SK를 갖고 있으면
배당을 받을 때 얘네들의 배당을 내가 뺏어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흡수를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이노베이션 밑으로 들어가고 에코플랜트 밑으로 들어가면 얘네들이 번 돈이 SK 이노베이션이랑 섞여 들어가면서 배당이 줄겠죠. 이해가세요? 네. 네, 마찬가지예요. 에코플랜트가 돈을 잘 못 버는데 SK머티리얼즈 원래 나 100% 배당을 받다가 에코플랜트랑 섞여져가지고 배당금이 줄겠죠. 왜냐하면 돈을 못 버는 회사니까. 예, 그래서 SK 주식이 어떻게 됐나요? 떨어졌어요. 예, SK 일봉입니다. 요때 왜 올랐어요 우리가? 우리 공부했었죠 요때. 요때 왜 올랐을까요 SK가? 그때 왜 올랐을까? 세기의 이윤이 이때 나왔어요. 아. 네, 이때 이제 나왔는데 그게 나와서 원래는 더 위쪽으로 올라갈 차트 맞거든요. 차트상으로. 근데 갑자기 여기서 자회사 M&A 합병 이슈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주르륵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장에서 바라보는 SK 최태원 회장님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SK를 현재 가지고 있는 주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주주 가치 훼손이라고 전문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주주가치 훼손입니다. 내가 여기 SK를 갖고 있으면서 원래 SK란 주식이 중간 배당도 적고 배당이 되게 친화적이거든요. 네. 근데 얘네들 돈 잘 버는 애들 2명 때문에 배당이 친화적이었는데 돈 잘 버는 애들을 갑자기 돈 못 버는 애들 밑으로 보내서 걔네를 주가를 희석시켜? 그러면 배당 두 번 나올 거 한 번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SK 주식이 밑도 끝도 없이 떨어지는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지주사를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신다면 배당 생각을 하시거나 정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건데 SK 주식은 앞으로 조금은 더 떨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저점이 한 10만, 14만 원, 15만 원까지는 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움직여주느냐라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SK 합병 이슈는요. SK를 주인으로 갖고 있는 뭐 경영자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주주들한테는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SK 이노베이션을 갖고 있는 주주들한테도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주주 가치 훼손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SK 주제는요, 뭐 M&A가 좋다 나쁘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결론적으로 M&A라는 거는 그 기업을 가지고 있는 주인들한테는 좋겠지만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정말로 좋은 소식은 아니다. 주주 가치 훼손을 너무 많이 하는 거다. 이거는 주주의 의견도 들어보지도 않고 돈 잘 버는 자식을 다른 데로 내보내서 유학을 보낸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해상 운임비가 많이 상승하는데 다음 우리 이제 빌 게이츠 김희정님의 주제인데 네. 해상 운임비의 상승 요인은 한마디로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정학적 리스크다.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다. 잘하셨는데. 제가 준비했으니까요. 네. 세련 씨는요? 저 아무래도 수요가 너무 많은데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약간 부족하다. 맞죠. 해상비 운임의 상승 요인은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맞아요. 예,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인간의 재앙이라고 보여져요, 저는. 예, 인간의 재앙. 왜냐하면요. 아까 얘기했지만 후티 반군도 어쨌든 인간이 그렇죠. 이렇게 뭐 계속해서 해적들이 난입을 하는 거고 기후변화도 어쨌든 우리가 기후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못 움직이는 건데 해상 운임비의 상승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희정 씨? 앞으로도 또 올라갈 것 같아요. 이게 바로바로 해소가 안 되는 그런 리스크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또 해상 운임비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맞아요. 해상 운임비는 위쪽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럼 해상 운임비 관련된 종목을 지금 사야 될까요? 지금이라도 사면 좀 매수의 기회가 될까요? 저점에 있는 종목이라면 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해상 운임비. 막 요즘에 막 뛰는 무슨 해운 이런 거는 너무 널뛰기 하고 전통적인 종목인데 종목 언급은 못하지만 어쨌든 그 종목은 괜찮을 것 같고요. 해상 운임비의 상승 요인이라는 건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첫 번째 이유는 이건 것 같아요. 중국 때문이에요. 맞아. 예. 이거 아세요 혹시 희정 씨? 중국이 수출 컨테이너를 싹쓸이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건 저도 옛날에 해운조 할 때 봤는데 네. 이제 미국이 중국의 수출을 막으니까 애들이 이제 다 물량을 내보내고 있어요. 맞아요. 이거는 미중 갈등 때문에 지금 이 친구들이 급하게 물건을 내보내는 겁니다. 미국에서 지금 중국을 어떻게 공격하고 있죠? 관세를 올리고 그렇죠. 있죠. 네. 관세를 완벽하게 올리기 전에 빨리 물건 송출시키자 이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중국의 영향이 더 커요.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가뭄 이슈도 있지만 어쨌든 중국이 이걸 싹쓸이 해가기 때문에 현재 해상 운임비가 30%에서 5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피해보는 거 삼성전자, LG전자. 예, 물건을 수출해야 되는데 운용비가 지금 더 들어가요. 운임비가. 예, 이런 상황 가장 큰 이유는 현재는 중국 때문이다. 오해하시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운하를 공부할 건데요. 네. 제가 어떤 운하 할 것 같아요? 파나마. 파나마 운하. 그다음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수에즈. 네, 수에즈. 네, 수에즈 운하. 파나마 운하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파나마 운하. 못 들어봤죠? 네. 네. 파나마 운하라는 건 뭐냐면 일단은 요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파나마 운하 여기 이렇게 작아서 안 보이지만 가로로 여기 파나마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파나마 운하라는 걸 뚫은 거예요. 네. 예, 물길을 만든 거예요. 왜냐면 물길을 안 만들면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거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파나마 운하의 별칭이 뭐냐면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운하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막강 퀴즈를 드릴게요. 수에즈 운하, 파나마 운하 있잖아요. 네. 뭐가 더 먼저 생겼을까요? 먼저 수에즈. 네. 수에즈, 저는 파나마. 파나마, 네. 수에즈 운하가 먼저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인공적으로 뚫은 거예요. 그 수에즈 운하에서 공부를 많이 해서 프랑스에서 해서 이걸 뚫어놨는데 얘가 인위적으로 뚫어놓으니까 문제가 뭐냐? 가뭄이 나면은 배가 이동을 못해요. 예, 이게 이제 파나마 운하의 원리라고 보여지는 건데요. 제가 차분히 설명을 드릴게요. 파나마 운하라는 건요, 이렇게 산맥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게 지금 산인데 조금은 그림 표현이 부족합니다만은 얘가 배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수문을 열어가지고 물을 이렇게 넣어줘요. 그 다음에 얘가 2단계로 올라가서 이 산맥을 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요거를 또 내려야 돼요. 수문을 내려서 물을 넣은 다음에 얘가 또 배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렇게 또 수문을 내려서 물을 넣고 배가 계속 올라온 다음에 이 산맥을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이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없으니까 배가 파나마 운항을 이동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이상 기후. 그래서 파나마 운하가 만약에 되지 않는다면 미국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 갈 때 배로 못 가고 철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여기 밑에 멕시코, 남아메리카,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데서도 다 그냥 육로로 이동을 해야 되는 엄청난 손실이 있고요. 이게 아마 지금 시간당으로 한 2천억 정도 손해를 보고 있다. 왜냐면 이제 가뭄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인위적으로 물을 여기다 퍼다 나를 수도 없는 거고 이런 원리이기 때문에 이런 파나마 운하가 상당히 좀 애매한 상황이 좀 끼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요즘에 운용 지수입니다. 예, 파나마 운하를 운용하는 배의 지수인데요. 많이 떨어졌죠. 네. 예,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파나마 운하가 운용이 안 되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영향이 올 것 같아요? 운임비가 올라갈 거. 운임비가 올라가면 저희가 이제 수입을 하거나 이럴 때 그 값이 올라가요. 그렇죠. 운임비가 올라가면 고물가는 계속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수출을 못하면 기업들은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수출도 못해, 수입도 못해. 이 정도로 파나마 운하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 바로 수에즈 운하로 넘어갈게요. 수에즈 운하도 잘 가다가 갑자기 뚝 떨어졌어요. 올해부터. 네. 네. 이유가 뭘까요? 전쟁. 네. 전쟁. 어떤 전쟁일까요?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아니, 러시아? 팔레스타인 전쟁. 그렇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중동 전쟁이 나면서부터 얘가 떨어졌는데요. 이게 바로 수에즈 운하입니다. 예, 오늘 여러분 운하 공부만 잘하고 가시면 돼요. 자, 보시면 여기에 수에즈 운하 나오죠. 예,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게 수에즈 운하를 많이 이용하는데 여기서 우리나라 상하이 갔다가 보통 싱가포르에서 중간에 많이 쉬잖아요. 네. 컨테이너들이 많이 쉬는데 여기서 원래 수에즈 운하를 타고 가요. 이렇게 가면 여기 뭐가 있냐? 수에즈 운하의 주인이 이집트가 여기 있어요. 네. 이집트가 여기 있고 여기 뭐가 있죠? 뭘까요 여기? 사우디. 사우디. 예, 석유국들이 여기 다 있어요. 사우디, 이란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그 중동 전쟁을 하면서 이란이 개입하게 되면 야 그러면 우리 수에즈 운하 막아버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자, 수에즈 운하를 이란이 막거나 해적이 막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 우회항로인 이 희망봉을 돌아가야 되는데 딱 봐도 거리가 엄청 멀죠. 네. 예, 희망봉을 돌아가면요 며칠이 더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3일? 3일? 조금 더 써보실까요? 5일, 5일? 조금 더 써볼까요? 7일. 7일? 조금 더 써볼까요? 14일.
12일입니다. 아, 12일이고요. 12일이고 이게 만약에 희망봉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시간당 5,200억 정도 마이너스예요. 오 마이 갓. 네. 왜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배를요 이렇게 띄워가지고 가면 되는데 이쪽으로 돌아오면 느리기도 느린데 배가 먹는 기름은 어떡할 거예요? 배가 먹는 LNG는 여러분들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파나마가 됐던 수에즈가 됐던 다 막아놓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바로 이란의 힘이에요. 예, 왜냐면 수에즈 운하가 시작할 때 이란 요 국토가 시작이 되거든요. 오. 예, 이래서 아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요즘에도 전쟁이 격화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더 격화돼서 정말로 수에즈 운하가 막힌다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가 있어요. 예, 이거 뭔 것 같아요? 꼈어요. 꼈죠? 네. 이게 수에즈 운하예요. 어. 이 정도로 좁아요. 이렇게 좁으면 뭐에 취약할까요? 배 크기? 배 크기 가만- 말고 이렇게 좁으면 자 후티 반군이 공격하기 쉬울까요? 나쁠까요? 너무 쉬울 것 쉬워요. 같아요. 그쵸. 바다 중간에 있으면 얘네들이 배 띄우다가 격추당하는데 여기 밑에서 잠복하고 있다가요. 새벽에 배가 오잖아요. 이 배를 손으로 그냥 타고 올라가요. 와우. 거기 그러면은 이렇게 좁은데 위쪽에서 미군이나 이런 애들이 방어를 하잖아요. 방어를 하기 쉬울까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워요. 이게 수에즈 운하의 현실입니다. 너무 제가 좁게 설정을 해놓긴 했는데 수에즈 운하는 이만큼 테러에도 많이 지금 누추가 돼 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후티 반군의 공격이 그냥 후티 반군의 공격에서 수에즈 운하 이게 아니라 이만큼 좁기 때문에 밑에서 그냥 강도짓을 해버리는 겁니다. 해적 엄청 많아요 여기. 오 마이 갓. 엄청 많아요. 그래서 지금 미군이 투입됐는데도 막혀지는 현실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됐고. 자, 그러면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제가 아까 해운주가 앞으로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과거에 수에즈 운하가 사고가 났어요. 너무 좁다 보니까. 요 그림 잠깐 볼까요? 요거. 어때요? 끼었네요. 이게 진짜 꼈죠. 어. 네. 아까 제가 좀 좁은 사진을 갖고 온 거긴 한데 이렇게 껴버려요. 운전을 잘못하면. 어떡해. 예, 운전을 잘못하면 이렇게 껴버려서 제가 아까 돌아가야 되는 뭐라 그랬죠? 희망봉을 돌아가야 돼요. 예, 이때 어마무시하게 물류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네. 예, 이때 물류 대란이 일어나서 아까 나오죠? 시간당 5,200억 손실이 났고요. 수에즈 운하로 운임 유가가 더 올라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힌트를 얻어야 되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수에즈 운하, 파나마 운하 얘기 나오고 컨테이너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운임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유가가 같이 또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죠. 네.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유가 관련된 종목을 우리가 조금은 공부해도 된다. 유가 관련된 종목 뭐가 있을까요? 흥구석유? 석유. 네. 좋습니다. 석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석유가 또 오르면 또 신재생 에너지도 같이 오르나요?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빠르게 오르는 건 운임이랑 유가인데 흥구석유 같은 것도 괜찮고요. 조금은 좀 안정적인 종목으로 보자면 S오일이 제일 낫겠죠. 네, S오일. 대형주 쪽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게 가장 낫고 이런 식으로 수에즈 운하가 이렇게 꼈을 때도 운임비와 이게 폭등에 이게 7일 걸렸거든요. 7일? 빼는데요? 7일 걸렸어요. 이거 빼는데 7일. 아. 이걸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컨테이너가 이렇게 빽빽해 있는데 이걸 어느 힘으로 빼요? 어떠한 뭘 갖고 와도 중장비를 갖고 와도 빼서 7일이 걸렸습니다. 여기서 그냥 하나 걸려가지고 그럼 이 뒤에 있는 배들이 배가 후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못해요. 못해요. 좁아서. 예, 이게 7일 걸렸는데도 손해액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진짜로 앞으로 핫할 것 같은 이슈를 잘 가져오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테마를 드렸지만 하나는 SK합병은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정말로 유리한 조건은 아니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고요. 이 운하 관련된 종목, 그러니까 뭐 배송이라든지 그다음에 물류라든지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앞으로 그러면은 유가가 올라가고 앞으로 운임비가 올라가면 어떠한 종목을 지금부터 조금 모아갈까? 이걸 또 단기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민멘토가 저기서 운임 좋다 했지 내일부터 안 올라가 너희 나쁜 놈 이러거든요 보통.
제가 말했으면 무조건 올라가면 저도 이런 거 아니겠죠. 그렇지만 시간을 주면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종목명을 제가 얘기를 못하는 게 참 답답하지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마지막 한 줄 평 우리 세란 씨부터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리 SK에게 우리 아픈 손가락이 SK 온이었다면 저에겐 이 해운주들 많이 갖고 있거든요. 요즘 저에게 효자로서 사랑받는 만큼 여러분도 함께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디쇼와 함께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종목까지 콕 집어주시니까 정말 유익했던 하루였습니다. 네, 오늘도 두 가지 주제 상당히 좀 재밌게 한번 풀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얘기했다고 내일부터 폭등하지는 않는다. 그런 오해는 절대 하지 마시고 길게 보면 좋고요. 첫 번째 주제는 길게 보면 나쁘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매수와 매도, 그 다음에 기다림의 포지션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세팅을 하셔야 된다라고 마지막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오늘도 어떻게 재밌었는지 모르셨겠지만 시장 자체는 위쪽 상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저희 박스 인베스트 트레이너랑 공부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